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해서 세제나 금융이나 자금이나 인력이나 이런 지원책 정도로 구현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고 상당한 실패 비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창조경제 구현의 동력, 슈페르터가 얘기하는 창조적 파괴, 이것은 혁신 기반의 동태적 경쟁을 통해서 구현되는 거다. 혁신 기반의 동태적 경쟁이 시장에서 활발히 일어날 때 창조적 파괴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차원의 초점을 맞춰서 기존의 규제든 정책이든 법이든 제도든 정책의 초점이 동태적 경쟁의 활성화로 두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재검토를 해서 재정립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팀이고요. 두 번째 팀은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예견에 기초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성공 가능성을 찾아가는 발견의 과정입니다. 이런 발견의 과정이 활성화돼야 우리가 새로운 시장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발견의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균등한 경쟁 거래의 장, 모든 경제활동 참여자에게 균등한 사업 기회가 열려 있고 시장에 참여했을 때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이걸 만들어야 그게 가능한 거다. 그걸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저희가 경제민주화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제민주화 정책은 무조건 경제적 약자를 도와주고 그걸 보호해주는 정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사실 복지 정책일 수는 있지만 우리 경제의 활력제로 오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별로 없다. 각자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경제민주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창조경제의 선결 조건이고 그 목적은 진정으로 레벨 플레잉 필드를 만드는 것이다. 사실 아제모글루와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쓴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를 찾아보시면 그분들도 공동모금의 여러 나라들을 비교하면서 여러 사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레벨 플레잉 필드, 누구나 균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경제 거래할 수 있는 장을 만든 나라들은 다 성공했고, 그렇지 못하고 소수가 지배하고 그 힘을 남용하는 사회는 다 실패했다는 게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찰이다. 저희 사회가 진정으로 균등한 경쟁 거래장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서 특히 대기업들의 힘에 남용 부분이 제대로 기울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동태적 경쟁의 활성화, 이게 정책 초점이 되어야 된다. 혁신 기반의 동태적 경제. 이것은 소위 창조경제라고 하는 산업은 소위 전통산업,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하고는 발전의 방식이나 경쟁의 메커니즘이나 이것이 전혀 다릅니다. 경제적인 그 특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 접근과 규제 접근을 해서는 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부분은 혁신을 통해서 경쟁하는 것이지 제품 차별화나 가격을 통해서 경쟁하는 부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경쟁자들의 경우에 전부 상대편을 제품 혁신이나 기술 혁신을 통해서 리스프로깅 하려고 하는 경쟁이지, 남보다 가격을 조금 낮게 한다든가 브랜드를 통해서 약간 차별한다든가 마케팅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경쟁은 아니다. 그래서 경쟁의 패러다임이나 발전의 방식이 전혀 다른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들이 방해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또 그런 식으로 기존의 규제와 정책을 전부 재정비를 해야 이 부분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좋아할 신기술 신제품을 누가 먼저 올바로 예견하는가, 예견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술적으로 우월하다고 해서 시장에서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기술적으로 우월한 기술들이 시장에서 실패했고 그런 제품들이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VHS보다 베타 방식이 훨씬 더 우월한 기술이었지만 베타가 실패했습니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숨겨진 수요가 뭐냐, 이걸 올바로 얘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걸 올바로 얘기하라고 누가 먼저 개발 출시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패가 달려있는 산업이다. IC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베이스드 인더스트리입니다. 이 플랫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축을 하고 운영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산업에서는 시장 선점이 모든 걸 좋아합니다. 네트워크 이펙트와 시스템 이펙트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 선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더스트리고 후발자들은 캐치업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네트워크 밖에 있는 경쟁자로 생존하기 어렵다. 이런 산업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기존 그 정책과 정책적 접근에서 벗어나서 창조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신산업도 찾아낼 수 있고 신성장 동력도 구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창조 경제의 제가 기본 조건을 말씀드렸던 레벨 플레잉 필드. 이 창조 경제와 레벨 플레잉 필드 만드는 경제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것 없이 저것을 가져갈 수 없다는 생각합니다. 경제 민주화 자체 가지고 이게 필요하냐 이런 논쟁보다는 무엇이 창조 경제 구현을 올바른 경제 민주화 정책이냐 하는데 더 초점을 두고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더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독립 중소 벤처기업들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균등한 사업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대기업 집단의 각종 사업 기회, 대기업 집단 계열사들에서 발생하는 사업 기회, 예컨대 프린팅, 식자재납품, 건물 보안, 급식, 건설, 보험, 물류, SI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집단 관계자들, 내부자들에 의한 사업 기회 편취가 너무나 많다. 공정거래법에서 내부거래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 SI, 물류 뭐 이런 쪽에 많다고 하는데 사실 그 통계는 사실상의 내부거래를 상당히 과소평가한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상의 내부거래는 계열사들 간의 거래만을 포착합니다. 계열사의 기준이 뭐냐? 4촌 이내 친족, 6촌 이내 인척입니다. 배우자가. 그러니까 그 밖의 친인척 회사와 거래하는 것은 내부거래 통계에 잡히질 않습니다. 전직 임원들에 의해서 경영되는 회사가 대단히 많고 그 회사와 기업 집단 간에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내부거래 통계에서 전혀 잡히질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기업 집단 관계자들에 의한 사실상의 내부거래를 이렇게 광범위해서 내가 누구를 아느냐에 의해서 사업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고 제가 갖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각 기업 집단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과 거래를 한다고 그러면 해당 분야에 시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 생길 수 없고 그 기업이 커서 대기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런 기업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단일 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거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많이 문제가 있는 소위 사익 편취의 뭐 부당 내부 거래다 혹은 뭐 계열사들끼리만 거래하는 거래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문제 행위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에 이미 다 규제하고 처벌했던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법 집행이 당의 행위의 중지라고 하는 시정명령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힘의 남용 행위가 반복 발생합니다.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한번 이루어지면 그 당의 산업, 당의 기업에서의 거래 행태가 바뀌어야 되고 시장 구조가 바뀌고 시장 행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법 집행이고 그런 위반 행위가 반복하지 않고 기업 생태계나 시장 생태계가 나아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부 거래 앞으로도 이런 현재의 방식대로 규율을 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그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아까 10년 전에 다 이거 규제했던 것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남용 행위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 또 남용 경쟁 회복에 필요한 조치까지 할 수 있는 예방적 선제적인 시정 조치가 있어야 진정으로 법 집행을 통해서 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중소벤처기업들의 공정한 사업 기회가 확보된다. 그래서 이런 쪽의 법 집행을 반드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뭐 사유재산의 침해다 뭐 이런 말씀 반론이 많습니다. 물론 뭐 이
이 근거 없이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사회재산은 침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IT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가 아까 그 김광규 원장님이 MS가 예컨대 뭐 로열티를 얼마를 받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혁신지향적인 기업이고 맨솔에서 맨체에서 출발해서 대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렇더라도 미국 반독점 당국인 미국 법무부 바트러스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래 기술의 출현을 저해한다는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분할 소송을 했었습니다. 3개 기업으로 나눠야 된다. 그래 독점력 행사를 못해서 미래 이볼빙하는 무선 인터넷에서의 그 경쟁 기술들의 출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3개 기업의 분할 소송을 했었습니다. 시장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저희가 진지해야 된다. 겉에 보이는 일반 행위를 가지고 뭐 처벌했다, 뭐 과징금 부과했다, 이거 가지고 시장 환경이 바뀌겠느냐. 진정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성장 사다리를 놔주려고 하고 공정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면 좀 더 진지하게 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가 MS 사례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정도로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이 문제에 어프로치를 한다는 그 예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조경제에서는 특히 IP, 인텔렉추얼 프로퍼티하고 반트러스트, 공정거래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창조경제에서는 기업들의 힘의 남용이 주로 IP 쪽에서 발생합니다. 무형자산,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를 통해서 발생을 하고 힘의 남용이 기술 탈출이 나타날 수도 있고 중소 벤처 기업들에 대해서 약탈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대가주지 않음으로써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를 절하시키는 겁니다. 시장에 가치 절하시키고 애매하고 사들이고 이건 뭐 우리나라 기업만이 아니고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도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기업 거래 상대방이나 경쟁자들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대기업들의 약탈 행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대기업, 중소 벤처기업들이 제대로 된 혁신과 창의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돈을 벌 수 있어야 그런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창업지원이나 자금, 세제 이런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좀 빠져있는 부분이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특히 대기업과의 거래나 경쟁자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세이프가드를 만들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적인 차원에서 기업 내용을 잘하는 그 법률 전문가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특히 지적재산권 관리, 보호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금융 서비스 금융에 대한 무지 때문에 키고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고 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전문적 어드바이스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 못하는 거다. 그래서 그 자금이나 뭐 인력이나 이런 쪽에 지원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벤처기업들 스스로가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그것을 대기업의 남용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그 법률 서비스나 IP 관리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테일러된 서비스로 일반적으로 중기청에 가서 이런 거 제대로 하는 사람 물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전담 법률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하나씩 다 배치를 해서 제대로 된 기업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 기업의 스트래티지를 알고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일말에서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당해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정거래법상의 그 중소기업 영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인수합병을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쟁자들 추정 조항. 아까 M&A 시장 활성화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그걸 상용화하는 데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고 마케팅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기업이 원활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치가 필요해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 경영영향 추정 조항 그거는 없애는 게 타당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집단소득에 완전히 도입을 해야 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중소벤처기업들 보호에서 필요한 겁니다. 대기업들의 남용에 있어서 내가 피해를 봤을 때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한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그 경쟁이나 거래 규모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중소기업 보호한다. 이게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또 일정 행위형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고 공정거래법제 전반에 관해서 저희 할 수가 있는 거다.
이걸 거기 한정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는 반드시 파괴를 수반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밀려나는 섹터들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밀려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을 무시한 채 창조경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혁신에 대한 저항이 엄청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법제도를 고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에 따르는 파괴, 그 파괴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 파괴 부분에 대해서 뭐만 할 게 아니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의 구조조정 정책, 전환 정책, 트랜지션 팔러스가 필요하다. 감사합니다.